하여튼 제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열나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도 그게 싫었고, 나이 들어서도 싫었고,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싫을 것 같고, 부모님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부란 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머릿속으로 뭐가 지식이 들어갈 텐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진 조급증, 그리고 그 울화증, 그 초조함과 그 이상한 컴플렉스와 히스테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책상으로 몰아세운다라는 그런 것들이 참 싫었어요. 애도 웃기고 부모도 웃깁니다. 들어보세요. 애는요, 공부는 뭐 하려고 하냐? 지 좋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공부해서, 뭐 출세해서 부모님 모시고, 뭐 나중에 자식 새끼한테 잘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공부가 무슨 출세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미가 뭐 어떻게 저렇게 그런다고 해서 공부의 본래 의미가 결코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공부라는 것을 아무리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공부는 좋은 거고 재미있는 거고 근본적인 의미는 절대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애는 부모님한테 큰 소리 쳐. 아, 나 공부 좀 하려고 그런다. 엄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알았어. 조용히 해줄게. 아니, 애가 공부하는 게 지가 무슨 벼슬 났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승질 빡빡 부립니다. 저도 좀 그랬습니다. 아니, 왠지 분위기가 내가 큰 소리도 좀 쳐도 되는 분위기야. 고3 되면은 왠지 모르게 부모님한테 인상도 좀 써도 됩니다. 아유, 텔레비전 좀 줄여요. 나 지금 공부하는데. 이게 됩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그거를 받아주는 부모님도 웃기지만 이제 부모님은 한 수 더 뜹니다. 애가 지금 공부를 할 만한 컨디션인지, 이 정신하고 육체의 상태가 어디 가 있는지, 그리고 얘가 공부를 해서 뭐를 하겠다라는 의미 설정이 딱 돼서 자세를 잡고 공부를 하는지 이거를 보기 전에 일단 책상 앞에 안 앉아 있으면 그냥 울고불고 막 그런 분들 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애가 책상 앞에 안 앉아 있다 그러면 너 지금 몇 시인데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양반이고요. 애가 책상 앞에 안 앉아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막 이렇게 히스테리로 넘어가시면 애가 경기가 들려요. 나중에는 공포에 질려서 책상 앞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책상 앞만 떠나면 엄마가 이렇게 흰자 뒤집어지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비규환이고 이게 지옥인데 애도 지옥 속에 살고 엄마도 지옥 속에 살고 아버지도 지옥 속에 삽니다. 근데 고3이라는 게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을 때 그렇게 지옥에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마음이 그다지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책을 덮고 한번 손을 대지 말아보시라. 그렇게 해서 손해가 뭐 일주일에 갈 수도 있고 그랬다가 영영 책을 잡지 않아서 이제 신세 망친 다음에 신해철 너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음에 이 컴퓨터라는 게 많이 보급된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저는 참고서랑 왜냐면 저는 교과서를 안 봤거든요. 항상 참고서 위주로 공부했는데 수업 시간을 듣질 않아서 교과서만으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수석들이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과외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야 뭐 인터뷰할 만큼 공부를 한 적도 없지만 저한테 누가 물어보신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로는 공부하는 게 불가능해서 항상 참고서 위주로 공부했고 과외는 기타 친다고 성적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절대로 아들 과외 안 시킬 것 같던 우리 엄마마저도 무너져서 없는 형편에 정말 억지로 쥐어짜서 해본 적이 있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고서 위에다가 이제 뭐 예쁜 언니들 나오는 책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엄마 들어오면 후다닥 밑으로 감춰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 요즘 우리 친구들은 열나 딴 사이트 보고 있다가 엄마 들어오면 후다닥은 무슨 클럭 하는 거 하나만 나오면 잽싸게 넘어가죠. 그런 입장인데 공부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억만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책상에 앉는다고 책을 펼친다고 공부가 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책을 펼치고 싶은 마음 말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도록 권유를 하고 싶고 너 학교 들어갈 때 몇 점 맞았는데 애들한테 이런 충고 아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랑 정말 그렇게 감정 상하시는 쪽으로 대화를 꼭 끌고 가셔야겠냐. 라는 쪽으로 제가 성질을 발칵 내면서 말을 딴 쪽으로 돌리겠고요. 그쵸, 뭐,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흥미있는 과목만 공부하시고, 흥미 없는 과목은 손에 대지도 마시라. 이런 엉뚱한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싫은 과목 억지로 공부하다가 공부에 대한 취미 확 떨어지고 나면, 그나마도 안 됩니다. 좋아하던 과목도 공부하기 싫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시기에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강요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라는 그런 공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 요거를 내가 왜 배우고 있는지 참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밭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는 소도 오랫동안 주인하고 같이 일하면 자기가 일하는 의미를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노동해서 밭고랑을 가는 게 주인집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소가 모를 것 같죠. 소랑 오랜 세월 지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소가 그거 아는 것 같으냐고 모르는 것 같으냐고. 소가 그거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거를 무식하게 중고교 최소한 6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한 거짓말과 환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수학 미치기 싫어하거든요. 제가 숫자 개념이 얼마나 없는 애냐면 지네 집 전화번호를 못 외우잖아요. 그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강박관념이 심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컴플렉스나 강박관념에 대해서 저 그냥 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강박관념이 뭐냐면 음치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음악 못한다고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음악을 제가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도 신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판내고 가수하고 있는 게. 그래서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이 음악가로 대성할 때까지 당구, 마작, 화투, 장기, 스키, 뭐 골프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음악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좀 지나가고 나면서부터 이제 다른 교훈들도 몇 가지씩 배웠어요. 음악만 죽어라고 파고 전진 돌격한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건 아닐 거다. 음악 주위에 있는 연관이 있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조금 멀어 보이는 것까지 좀 넓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하여간 고등학교 때는 음악 못하면은 확 땜을 붙이겠다고 독살맞게 생각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CPU 속도가 자기가 386인지 486인지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긴 참 힘들어요. 늘릴 수 있는 건 이제 램 메모리 정도인데 제가 볼 땐 저는 상주 램 메모리가 지극히 부족해야 음악 전용 프로그램을 하나 돌렸다가는 컴퓨터가 완전히 뻑대가지고 안 돌아가는 애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집 컴퓨터랑 똑같이 되죠. 음악 프로그램 딱 하나 깔려있고 워드 프로그램도 없음.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기 전에 나는 음악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래서 다른 거를 딱 지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지울까? 음악, 예술, 창조를 담당하는 건 오른쪽 뇌래매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잘 안 됨이 그 순간 세상에 있는 왼손잡이를 다 죽이고 싶더라.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수리, 뭐 논리, 숫자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거는 왼쪽 뇌고 그게 오른손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대요. 자, 그렇다면 나로서는 예술을 담당하는 우뇌가 지극히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애시당초에 기능이 굉장히 적은 애일지 모르겠다. 그럼 어떡하냐? 우뇌를 늘려? 잘 안 될 것 같아요. 좌뇌를 죽여! 이 방법으로 갔어요. 숫자나 이런 거는 나는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주위에 생활을 챙긴다거나 돈 번 거 이렇게 지금 대대뱉어 가면서 내가 오늘 얼마 벌었지? 이런 계산이 불가능한 애다. 이러면서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걸었는데 원래 그런 애였는지 암시에 걸린 건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우리 집 사는 근처 번호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번 번호예요. 많이 본 건 아니다. 몇 번 본 것 같은 번호가 제 핸드폰에 계속 찍히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이게 누구야? 아니, 하루에 3번 이상을 찍히니까 내 전화기에. 어떤 녀석이 하루에 3번 이상을 꼬박꼬박 전화에다가 거는데 항상 내가 받은 거는 아닌 걸로 돼 있고 통화를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름은 안 나오고 왜냐면 받았다면은 거기다가 내가 누구누구 그리고 이름을 써놨을 텐데 안 써있고 이게 누굴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이렇게 걸었거든요. 제가 얘가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걸면 섬찟한 게 걸 때마다 우리 집에 또 누가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화를 받느라고 걔가 누군지를 항상 체크를 못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오늘 그 사실을 알았는데요. 제가 집안에 다니면서 제 핸드폰을 어디다 놔뒀는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전화로 제가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요. 그럼 저쪽에서 제 핸드폰 벨소리 국민체제거든요.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따다라다다라단 딴. 그럼 제가 이제 전화기 저기 있구만 그러고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찍힌 거더라고. 그래서 그 번호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제가 제 핸드폰으로 그 번호를 걸면 우리 집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누구야? 그러면서 제가 받으러 가는 바람에 항상 확인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한심하죠? 제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숫자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싫었고요. 근데 제 인생에서 한 가지 그냥 자그마하게 기뻐하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수학을 잘 하지도 못했고 수학을 좋아할 수도 없었고 수학을 사랑하는 건 물론 불가능했고 지금도 수학에 숫자 나오면 이름 중에서 뭐 김수희, 뭐 이수영, 뭐 박수철 이런 숫자 이름 들어가는 사람도 싫다니까요. 수학이 싫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얼마나 위대한 학문이며 그게 사실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쾌감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위대한 학문이로구나. 요까진 알았어요. 2차 방정식도 지금 풀라 그러면 못 풀겠으되. 그거 보셨어요? 보실래요? 옛날에는 서영춘 씨가 아버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김영곤 씨가 아버지로 나와서 처음에는 서수한무였고 그 다음엔 김수한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리메이크가 된 거죠. 또 두 번째 리메이크는 바둑이는 돌돌이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오리지널만 훨씬 못해요. 오리지널은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지리지리 박박 사리사리 푼다 농파리 콩파리 후리후리 콩다 뽀이뽀이 쇠뿌리깡 차피리 차피리 난다이 난다이 석가이 야쇠 호리호리 야쇠 복동아가 이름이었거든요. 이건 외울 수 있다고요. 왜냐? 재밌거든. 내가 그걸 보고 웃었거든. 그러니까 외울 수 있지만 지수나 로그 공식을 제가 지금 예를 못 들고 있죠. 전혀 모르니까. 외워라 그러면 아니 그 무슨 수로 외워요. 외울 동기부여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부를 잘하는 첫걸음이 아니던가. 제가 만일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이라면은 새벽 2시에 좀 스트레스 좀 풀겠다고 방송 듣는데 미적분 얘기하면 방송 꺼버리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 가만히 있어. 미적분을 어디다가 쓰는지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엄청 많이 쓰더만요. 미적분이 없이는 현대 문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더구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하는 저는요. 미적분을 쓸 일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지. 아주 된통 쌍코피 났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로 나오는 그 음원들 소리들을 나중에 디지털로 개수화해서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냥 그러려냐고 듣고 계세요. 디지털로 그러니까 개수화하여 그것을 측정하고 아날로그 음원에 접근할 수 있는 파형을 측정해내며 만들어내기 위해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방식, PCM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한 설명에 딱 미적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충 옛날에 미적분 이렇게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니까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베개로 쓰던 정석. 찾아보니까 안 버리고 있더구만. 어떻게 앞에 30페이지만 손때가 묻었을 수가. 3년간 베개로 썼고, 저는 뭐, 정석 2는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미적분 한번 더 봐야 했잖아. 누가 옆에서, 네가 지금 미적분을 피해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살다 보면 이걸 부딪힐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으면 공식 하나라도 더 봤을 거를. 하물며, 제일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학도요.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이게 실전에 쓰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 뒷방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요만큼이라도.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남들이 이거 다 알려줬어도 그래도 안 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수학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라는 엄청난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저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애들은 다 꽤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의 특질을 생각해보면 걔네들하고 하나도 안 비슷하니까 그쪽 부류에 소속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1. 시험에 닥쳐서 공부하지 않는다. 아유, 말은 좋지. 그러나 저로서는 오늘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공부의 능률을 올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찾아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초치기, 벼락치기.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잖아. 남지는 않지만. 얘들은 시험에 닥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눈앞에 나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자체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실력 뭐 이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걸로 보는 굉장히 이렇게 높아 보이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더라. 이것들이 실제로 공부를 잘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 학문이 쓰이는 쓰임새라든가 자기 인생이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가더라. 가령 도거반하고 상업반 갈릴 때 상업반으로 가는 것이 점수를 따기는 더 쉽다라고 해서 다들 상업반으로 가기 쉽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봐서 진행해야 될 학문이나 그런 게 상업은 필요가 없고 독일어반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고등학교 과정 동안 독일어 기초 해놓는 게 나니까 독일어반을 택하더라. 당장 눈앞에 점수 1, 2점 따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요것들이 요 얄미운 것들의 특징이에요. 요 안경 치켜 올리면서 훗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제가 잔대가리 쓰다가 제 잔대가리에 제가 물려서 평생 고생하고 있는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연합고사라고 불리우는 200점 만점짜리 시험. 이게 한문 시험 문제가 4개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 출제될 때는 시험 출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이 답을 쓰는 학생의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특히 찍을 때는 출제자의 마음이 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출제자 혹은 이게 만약 프린트물이라든가 이런 간략한 시험이라고 볼 때 글씨체 보고 어느 선생님이 출제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예민한 정보력. 그 선생님의 특징대로 본다면 분명히 승질 더럽기 때문에 답을 기억이나 니은 쪽 앞에다 깔아놓을 것이다. 혹은 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로 봐서 항상 답은 이 리을 쪽에서 나온다. 아니면 뭐 5번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제 때는 사지선다형이었고요. 그 연합고사라는 게. 이 출제 원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답이 25%씩의 균형을 가질 것. 답이 니은, 뭐 미음 이런 식으로 쏠렸을 경우에 우연히 찍은 녀석이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항상 25%씩 나뉘어야 됩니다. 근데 25%씩 나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녀석이 90점 이상 받는 녀석이면 이 공식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써보고 나서 정답이 확실하다. 문제가 24개인데 이거를 4로 나누면 7개씩이네요. 죄송해요. 수학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정말. 7개씩인데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찍고 나머지는 다 정답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기역 7개, 니은 7개, 디귿 7개, 리을 6개네. 리을이지 뭐.
찍으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공부 잘하는 녀석은 마지막 통밥으로 한두 문제 짜투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러나 한문은 4개 아니겠습니까? 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한 개씩이란 얘기거든요. 출제 원칙의 두 번째, 문제의 난이도가 상중하가 분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상이요, 2문제는 중중이고 나머지 한 문제가 하입니다. 혹은 상중하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상중중하로 갑니다. 그러면 상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지만 그건 제가 모릅니다. 하 이거 하나는 맞춥니다. 왜냐하면 몇산자나 가운데 중자 이런 거 맞추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이 그래도 그런 문제가 나와줘야지.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통밥을 맞추면 3년 동안 내가 한문을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한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한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잔대가리가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3년 동안 한문 공부 하나도 안 했죠. 문제 당연히 다 맞았지. 그래서 그 한문 공부를 안 함으로 해서 제가 시간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벌어들인 시간으로 수학 공부했겠수? 놀았지.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가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중학교 기초 한문을 모르는데 뭐를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평생 한문으로 지 이름 석자 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쓰고 신문 못 읽고 삽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이게 잔꾀에 빠졌어요.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배운 과목 중에서 이제 기술 그런 거 있었거든요. 선반, 밀링, 그리고 거기도 이제 마구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마구리는 그 깎아야 될 물체 옆면을 얘기하는 게 마구리라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그래도 점수 딴다고 공부하고 평생 써야 될 한문은 공부 안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